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현대의학의 복잡한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의료행위, 그 본질과 진화라는 글인데요. 그러니까 한 70년 전 통찰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최첨단 기술까지 의학이 어떻게 변해왔고 또 어쩌면 변하지 않았는지 특히 그 의사와 환자 관계를 중심으로 좀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들이 매일 마주하는 복잡한 현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발전하는 과학 지식, 또 숙련된 임상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인간적인 이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지 그 점을 함께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1950년에 나온 해리슨 내과학 초판에 실렸던 구절, 이거 한번 다시 떠올려 볼까요? 의사가 되는 것보다 더 큰 기회나 책임은 없다. 고통받는 이를 돌볼 때 기술, 지식, 그리고 인간적 이해가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환자는 단순한 증상의 집합체가 아니라 두려워하고 희망하며 도움을 찾는 인간이다. 이 말이 참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 그 의학에서의 과학과 인간성의 조화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여정 한번 시작해 볼까요? 벌써 70년이 훌쩍 넘은 시각인데 기술적으로는 뭐 정말 상상도 못할 발전을 이뤘잖아요. 근데 여전히 의사의 핵심 책임은 기술, 지식, 인간적 이해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지금도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1950년 이후 의학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죠. 뭐 분자 유전학이라든지 첨단 영상 기술, 로봇 수술, 또 생물 정보학, IT, 특히 그 전자 의무 기록 EMR 같은 혁신들이요. 이런 것들 덕분에 질병을 이해하고 진단, 치료, 예방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지식 증가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네, 정말 따라가기 벅찰 정도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이런 엄청난 기술 발전 속에서도 핵심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또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 어쩌면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런 인간적인 부분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학을 흔히 과학과 예술의 결함이라고 부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기술 발전은 정말 과학적 측면에 극적인 도약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유전체학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속 미생물 군집 연구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심지어 이제 AI가 진단에도 도움을 주는 수준까지 왔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 정밀의학, 그러니까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맞는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려는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과학적인 도구들은 정말 강력해졌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런 첨단 도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학은 여전히 예술적인 측면, 다시 말해 그 임상적 판단을 요구한다는 점이에요. 임상적 판단이요? 네, 환자가 털어놓는 그 복잡한 이야기 속에서 핵심을 짚어내고 수많은 검사 중에 뭐가 정말 필요할지 결정하고 또 예상치 못한 검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 치료의 이득과 위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 이런 것들이요. 이건 사실 AI가 완전히 대신해 줄 수는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AI는 뭐 훌륭한 조력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여전히 인간 의사의 종합적인 판단, 그러니까 지식, 경험, 직관, 그리고 가치관까지 어우러진 뭐랄까 예술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 예술의 구체적인 모습 중 하나가 바로 환자의 이야기를 듣는 병력 청취일 텐데요. 이게 단순히 증상만 묻고 답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죠. 그렇죠. 환자가 좀 편안하게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이끌고 말뿐 아니라 뭐 표정이나 몸짓 같은 비언어적인 신호까지 읽어내는 그런 과정. 환자의 사회적, 가족적 배경까지 이해하는 게 진단이나 치료 계획 수립에도 중요하고 이 과정 자체가 또 신뢰를 쌓는 기반이 되고요. 시간이 부족한 현실에서도 서두르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물론 비밀 유지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리고 그 병력 청취와 함께 정말 중요한 것이 신체 검진입니다. 환자의 몸에서 직접 질병의 단서를 찾는 과정이죠. 때로는 환자의 이야기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중요한 징후를 발견하기도 하고 병력 청취에서 얻은 정보를 확인하는 역할도 합니다. 직접 만져보고 들어보고 하는 거요?
네, 물론 철저하게 그리고 환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시행되어야 하고요. 요즘은 뭐 시뮬레이션 실습실이나 표준화 환자 같은 걸 통해서 체계적으로 배우긴 하지만 역시 경험 많은 의사의 숙련된 기술이 중요합니다. 첨단 영상 기술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신체 검진이 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긴 한데요. 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치는 큽니다. 검사에서 혹시 놓친 부분을 찾거나 아니면 검사 결과의 의미를 좀 다르게 해석할 단서를 주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의사와 환자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다음은 이제 진단검사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현대의학은 사실 뭐 혈액검사나 MRI, CT 같은 영상검사에 많이 의존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여러 검사를 한 번에 하는 패널 검사라든지 아니면 특정 질병 위험을 미리 알아보는 선별 검사 같은 것들 분명 유용하게 쓰이고 있죠. 네, 유용하죠. 하지만 검사에 대한 과잉 의존은 좀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검사에는 어쨌든 오류 가능성이 있고 또 비용 문제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특히 여러 검사를 하다 보면 우연히 발견되는 소견, 그걸 인시덴탈 로마라고 하는데요. 아, 우연종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이게 실제로는 별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도 괜히 추가 검사를 하게 만들거나 환자의 불안감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의 정확도, 그러니까 민감도와 특이도를 잘 이해하고 그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경험보다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에 기반한 근거 중심 의학, EBM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모든 상황에 명확한 근거가 딱 떨어지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의사의 경험과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 지침 같은 게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게 때로는 너무 단순화되어 있거나 개별 환자의 특수한 상황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고요. 이제 환자 관리 방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요즘은 팀 기반 진료가 거의 대세인 것 같아요. 질병이 워낙 복잡해지고 만성질환자도 늘면서 의사 혼자 모든 걸 다 감당하기는 좀 어려워졌기 때문이겠죠. 여러 전문의,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많은 분들이 협력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소통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팀 내에서의 명확하고 시기적절한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해와 기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직접 얼굴을 보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좀 미묘한 정보나 의견을 교환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뉘앙스 같은 게 있으니까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입원 진료와 외래 진료가 점점 분리되는 경향이에요. 병원에서만 근무하는 호스피탈리스트나 중환자 전문의가 늘고 입원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죠. 원격 의료나 재택병원 같은 새로운 모델도 등장하고 있고요. 아, 집에서 병원 치료를 받는 거요? 네, 그런 개념이죠. 이런 변화 속에서 환자 정보가 여러 단계로 전달되는 그 환자 인계 핸드오프 과정에서 오류 위험이 커지고 진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전체적인 치료 과정을 조율하고 관리하는 주치의의 역할, 이른바 의료의 집, 메디컬 홈 개념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갑자기 아프거나 입원하는 건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낯선 환경에 또 두렵고 때로는 통증이나 약물 때문에 막 혼란스러워지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선망이 오기도 하고요. 이럴 때 의사가 좀 차분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공감해주고 그것만으로도 정말 큰 위안이 될 수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재택병원 같은 시도도 이런 환자의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결국 의사의 핵심 책임인 의료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가능한 진단 목록을 쫙 만들고 증거를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하고 때로는 베이지 정리 같은 통계적 원리를 적용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최선의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는 복잡한 과정이죠. 특히 최근에는 정밀의학이 발전하면서 예를 들어 암 유전체 정보나 바이오마커를 활용해서 특정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선택하는 식으로 점점 더 개인 맞춤형 결정을 내리는 게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치료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도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생존율이라든지 입원 기간 같은 객관적인 지표가 중요했다면 요즘은 환자가 직접 느끼는 삶의 질, 얼마나 편안한지, 일상활동은 가능한지, 정신적으로는 괜찮은지 이런 주관적인 측면을 더 중요하게 보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HCHPS 같은 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가 병원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의료 오류 문제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차원에서 안전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죠. 예를 들면 EMR을 이용한 처방 의료 방지 시스템이라든지 손 씻기나 각종 감염 관리 지침 강화, 수술 전에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사용, 또 낙상 예방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EMR 이야기가 또 나왔네요. 분명히 정보 접근성이나 질 관리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의사가 환자랑 눈을 맞추기보다 컴퓨터 화면만 계속 보게 된다거나 그 데이터 입력 부담이 너무 커서 의사들이 좀 지치고 소진되는, 번아웃되는 문제도 있고요. 또 이전 기록을 무심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다가 오류가 생기는 위험도 지적되고 있죠. 네, 그런 단점들이 분명히 있죠. 결국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핵심은 여전히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술은 진료를 돕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모든 논의가 의사-환자 관계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프랜시스 피보디가 했던 말, 환자 돌봄의 비결은 환자 돌보는 마음에 있다. 이 말이 다시금 떠오르는데요. 환자를 단순히 질병이나 사례로만 보지 않고 한 사람의 개인으로 존중하면서 따뜻함과 공감으로 다가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네. 환자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어쩌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잠재된 편견을 인식하고 극복하려는 노력, 암묵적 편견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 관계의 법적, 윤리적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설명 후 동의, informed consent입니다. 이건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또 환자에게 최선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죠. 의사는 치료 방법의 여러 대안들, 그리고 각각의 위험과 이익, 예상되는 결과를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고요. 또 환자가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에게 어떤 이해상충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때로는 심각한 예후나 죽음처럼 정말 다루기 어려운 주제를 이야기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네, 가장 힘든 순간이죠. 이럴 때일수록 정보를 막 숨기기보다는 투명하게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다만 환자가 무엇을 얼마나 알고 싶어 하는지 그 속도를 세심하게 파악해야 하고요. 치료의 목표가 완치해서 고통 완화와 삶의 질 유지, 즉 완화 의료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환자와 가족에게 정서적, 신체적, 또 영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의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적인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 특히 통증 조절이 중요하고요. 하지만 현대 의료 환경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인간적인 관계를 좀 위협하기도 합니다. 비용 절감 압박이라든지 효율성만 강조하는 시스템,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 또 여러 전문가에게 진료가 분산되는 현상, 원격 진료의 증가 같은 것들이 자칫 환자와의 거리를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의료 전문 직업성 환장 같은 문서들을 보면 환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사회 정의에 기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적인 의사란 환자에게 시간을 내주고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또 비판단적인 태도로 환자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사람일 겁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 반응을 잘 알고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환자가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하려는 노력. EMR 화면 너머의 환자를 봐야 하는 거죠. 이제 의학의 미래, 좀 더 확장되는 지평으로 눈을 돌려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요즘 오믹스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유전체학은 이제 좀 익숙한데 그 외에도 후성 유전학, 단백체학, 특히 우리 몸속 미생물 생태계를 다루는 마이크로바이오막 같은 것들이 질병과 건강을 이해하는 완전히 새로운 창을 열고 있다고 하죠. 네, 맞아요. 예를 들어 장내 미생물이 면역이나 대사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정말 놀랍죠. 네, 이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시스템 생물학 같은 접근도 등장하고 있고요. 네, 이런 오믹스 기술들은 건강과 질병을 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원인을 찾는 그런 환원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로 이해하게 된 거죠. 이건 의사들에게 정말 끊임없는 학습을 요구합니다. 특히 유전자 검사 같은 경우는 그 결과가 환자의 삶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아주 신중하게 상담하고 해석해야 하고요.
의학의 세계화와 인터넷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겠죠. 해외여행으로 질병이 순식간에 퍼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필요한 정보나 전문가의 도움을 국경 없이 얻을 수도 있게 됐고요. 원격 의료도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인터넷은 확실히 정보 접근성을 높여준다는 큰 장점이 있죠. 의사든 환자든요.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정보나 의도적인 허위 정보가 너무 쉽게 확산된다는 심각한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 정보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출처를 꼭 확인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 맞아요. 코로나19 때 정말 심각했죠. 네, 코로나19 팬데믹 때 그 백신 관련 가짜 뉴스가 얼마나 큰 혼란과 피해를 야기했는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잖아요. 의사들 역시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또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대중의 기대치도 높아지고 또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 지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더 나은 치료 결과뿐만 아니라 의사의 어떤 공감 능력이나 소통 방식에 대한 기대도 커졌죠.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의료비 통제라든지 진료의 질 관리 강화, 성과 기반 지불 제도 같은 압박도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 발전은 항상 새로운 윤리적 고민을 안겨줍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로 질병 소인을 없애거나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또 나노 기술을 이용한 치료 같은 것들은 정말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동시에 과연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지죠. 네, 정말 어려운 문제죠. 이런 논의에 의사들이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환자의 가치를 반영해서 결정을 내리는 공유된 의사결정 (shared decision making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의학교육도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실제 진료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 예를 들면 팀워크라든지 의사소통 능력, 시스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전문 직업 정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전공의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규정, ACG-ME도 환자 안전을 위한 변화이긴 한데 이게 또 진료 연속성을 떨어뜨린다거나 하는 다른 문제를 낳기도 해서 계속 평가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압니다. 결국 의사는 평생 공부해야 하는 영원한 학생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지식과 기술을 계속 따라잡아야 한다는 것은 흥미롭기도 하지만 솔직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동시에 의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시민이기도 하고요. 네. 또한 다음 세대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교사이자 의학 발전을 위한 연구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 윌리엄 오슬러 경이 말했듯이 의학의 목표는 자연의 비밀을 캐내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활용하는 것이니까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의학은 첨단 과학기술로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 핵심에는 여전히, 아니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더 공감과 소통, 신뢰라는 인간적인 가치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의사들은 이 과학과 예술, 또 시스템의 압박과 윤리적 딜레마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요. 네, 바로 그 점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청취자 여러분께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환자로서 혹은 미래의 환자로서 이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어떻게 좀 더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의사와 가장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같은 곳에 넘쳐나는 정보를 현명하게 활용하면서도 여전히 중요한 진료의 예술과 그 인간적인 연결의 가치를 어떻게 함께 지켜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의료행위의 복잡성과 그 안에 담긴 깊은 인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